내 시누이랑 같이 살겠다고 약속만 하면 당장 비밀번호 알려주마.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그저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다. 내가 마포구에 대출 한 푼 없이 내 돈으로 온전히 매입한 아파트인데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규칙을 정하게 된 걸까? 나는 다른 며느리들처럼 문 밖에서 울며불며 문을 두드리는 대신 가방에서 얼음물이 든 텀블러를 꺼내 차갑게 한 모금 마시고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친정으로 향했다. 1시간 뒤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그 문을 두드렸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의기양양함은 순식간에 새파란 경악으로 바뀌었다. 내 집을 시누이의 공짜 혼수 미천으로 쓰겠다고? 꿈도 야무지시지. 법 앞에서는 그놈의 가족이라는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차가운 검은색 도어록 액정 화면에 지문을 가져다 대자 날카로운 경고음이 3번 울리며 빨간색 오류 표시등이 켜졌다. 그 불빛은 마치 독침처럼 장시간의 비행으로 핏발이 선 내 눈을 가차없이 찔러댔다. 벌써 5번째 비밀번호 입력 실패였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며 초겨울 늦은 밤 서울 마포구를 감도는 서늘한 한기 속으로 나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나는 30인치짜리 대형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무려 14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국제선 비행 탓에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옥신거렸고 하이힐의 날선 테두리는 마치 칼날처럼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꼬박 1달간 이어진 유럽 출장, 밤을 새워가며 버텨낸 수많은 협상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은 그저 내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갈망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름 아닌 나의 집이 내가 내 돈을 전부 주고 산 그 최고급 아파트의 육중한 현관문이 나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기도를 타고 폐부로 스며들며 한바탕 오싹한 전율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거기에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맞장구 치는 남자의 능글맞은 농담, 그리고 유리잔이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쨍그랑 소리까지. 수진이. 내 시누이 이수진이었다.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손가락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는지 관절이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파르르 떨리는 검지손가락을 뻗어 도어록 아래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좋기 30초는 지났을까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들려온 것은 수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지직거리는 거친 마이크 마찰음이었다. 이어서 짙은 사투리 억양이 섞인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당당함이 배어있는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의 쉰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지훈이냐? 이제 왔어. 도어록 위로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자잘한 주름이 가득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좁은 액정 속에 나타났다. 그녀는 며느리를 문 밖에 세워둔 것에 대해 단 한치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아랫사람에게 큰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머님, 비밀번호가 왜 안 맞죠? 아내 누구예요?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떨림을 애써 억누르며 물었다. 모래라도 씹은 것처럼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아이고, 쯧쯧. 넌 애가 어째 그리 속이 좁니? 시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혀를 끌짓하며 입꼬리를 비중 내렸다. 우리 수진이 이제 곧 결혼하잖니? 민석이네가 시골 촌구석 출신인데 서울 천지에 무슨 수로 신혼집을 구하겠어? 요새 전세 보증금이 사람 잡아먹게 비싼데 넌 친동생 같은 아가씨가 저기 곰팡이 쓸고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살게 놔둘 작정이냐? 친동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어머님, 여긴 제 집이잖아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전액 지불하고 산 제 명의의 집이라고요.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결혼했으면 다 한 식구지. 내 것이 동훈이 것이고
동훈이 것이 우리 이씨 집안 것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벼랑간 찢어질 듯 높아지며 인터폰에서 웅웅거리는 타여름이 났다. 어차피 이 집이 40평이나 되는데 빈방 놔둬서 뭐 하냐. 내가 다 알아서 정했으니까 우리 수진이 내외가 안방 쓰게 해. 신혼부부 좋은 기운도 받고 얼마나 좋니? 너랑 동훈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라. 어차피 너희 부부는 낮에 허구한 날 회사 나가고 밤에 잠만 자러 오는데 어디서 자든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오만방자한 협박을 덧붙였다. 내가 지금 알겠다고 고개 끄덕이면 이 어미가 문 열어주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낯빛 붉히면 오늘 밤은 복도에서 덜덜 떨며 밤을 새워봐라. 남의 집 귀한 며느리 도리가 뭔지 뼈저리게 좀 배워보라고. 딸깍. 인터폰이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화면은 순식간에 꺼지며 다시 차가운 검은색 유리로 변했고 그 위로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이 비쳤다. 머릿속으로 3년 전의 장면이 통제할 수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이동훈은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었다.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번듯한 예단이나 예물은 못 해주지만 평생을 바쳐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던 그였다. 그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나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번쩍이는 액정빛이 너무 눈이 부셔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다. 나는 이동훈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간 뒤에야 통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비굴할 정도로 한껏 낮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회사 회식 자리 특유의 시끌벅적한 건배 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보, 도착했어? 이동훈. 나는 여보라는 호칭 대신 그의 이름 석자를 차갑게 내뱉었다. 성과 이름을 묶어 부르는 서늘한 부름에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확연히 멎는 것이 느껴졌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여동생이랑 그 무능력한 예비 신랑을 내 안방에 들이밀고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 이 사실 당신 알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가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특유의 비굴하고 유약한 변명이었다. 여보, 그게 그래도 내 친여 동생이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라. 다 우리 집안 체면 살리자고 하는 일이야. 수진이가 번듯한 신혼집 하나 없다는 걸 민석이네가 알면 나중에 우리 수진이가 시댁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 당신이 나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눈 감아줘. 응? 도와줘. 나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슴속에서 절망스럽고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이동훈, 당신 지금 내가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당신 여동생 체면 세워주는 데 쓰면서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조차 안 한 거야? 아, 여보. 당신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안방 좀 잠깐 빌려 쓰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이 여기서 깽판 치면 내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제발 철 좀 들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얄팍한 속셈이 들통난 데 대한 적반하장격의 분노까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헛소리를 더는 듣지 않고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파트 복도에 환기구를 타고 들어온 매서운 밤바람이 내 얇은 트렌치코트를 뚫고 들어왔다. 굳게 닫힌 저 현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골랐던 바깥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거라 믿었던 저 문이 갑자기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문을 쾅쾅 두드리지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지도 팔자 사나운 며느리들처럼 문 앞에 주저앉아 청승맞게 눈물을 짜내지도 않았다. 그저 1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단호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결연하게 메아리쳤다. 30분 후 택시는 평창동의 고즈넉한 고급 주택 앞에 멈춰섰다. 때마침 흩날리기 시작한 차가운 겨울비가 내 얼굴을 때려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내가 비에 젖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어깨에 쇼를 두른 채 2층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내 엉망이 된 꼴을 보고도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주방으로 걸어가 얼음을 가득 채운 생수 한 잔을 내게 건넸다. 유리잔 표면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 나는 잔을 받아 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뱃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일말의 연민마저 차갑게 얼려버렸다. 잔 바닥에 얼음이 쨍그랑거릴 때까지 나는 쉼없이 물을 들이켰다. 서재 금고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좀 꺼내줘요. 나는 텅 빈 유리잔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새빨간 직인이 찍힌 그 서류를 받아든 나는 종이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한지윤이라는 세 글자를 바라보며 손끝에 닿는 거친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일말의 망설임 없이 112번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님, 신고 좀 하려고요. 쥐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군가 제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집을 무단 점거하고 현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는 마포구. 1시간 후. 아파트 단지 아래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나는 완전 무장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불과 얼마 전 나를 문전박대했던 그 현관문 앞에 다시 섰다. 경찰관이 묵직한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 소리는 한밤중의 복도에 천둥 번개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문 여십시오. 마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다급하게 우왕좌왕하는 발소리와 무언가 와장창 엎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어록에서 삑삑삑하는 해제음이 울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채 나타났다. 경찰관 뒤에 버티고 선 내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곧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로 뒤바뀌었다. 지훈이 너 미쳤어. 어디 감히 시어미를 잡겠다고 경찰을 끌고 와.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확 젖히며 당장이라도 내 코끝을 찌를 듯 삿대질을 해댔다. 흥분한 그녀의 입에서 침방울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옆에 선 경찰관에게 내밀었다. 경찰관님, 이 아파트에 대한 제 100% 단독 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안방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 집을 점거했습니다. 즉시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저들을 퇴거 조치해 주십시오. 경찰관은 서류를 건네받아 문서상의 이름과 내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더니 차갑게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다. 아주머니, 법적으로 이 부동산은 전적으로 이 여성분의 소유입니다.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얘 시어미라고. 제 아들 집에 들어온 게 무슨 주거침입이야.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허공에 두 팔을 마구 휘둘렀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이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느냐? 바로 그때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진동하는 삼겹살 굽는 기름 냄새와 싸구려 마늘, 쌈장 냄새가 섞여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주방 쪽에서 확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본 나는 순간 뒷목의 혈압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가 내 오픈형 주방에 선 채로 고기 굽는 집게를 들고 있었다. 나를 진정으로 숨막히게 한 것은 그녀가 걸치고 있는 옷이었다. 지난달 밀라노 출장 때 1,200유로를 주고 맞춘 최고급 실크 잠옷. 지금 그 영롱한 진주 빛깔의 실크 위에는 흉측하고 누런 삼겹살 기름때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김민석이라는 그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내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 잔을 든 채 멍한 얼굴로 현관 쪽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이를 향해 더듬거리며 물었다. 수진아, 이거 내가 해온 신혼집 아니었어? 경찰이 왜 이 여자분 집이라고 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실크 잠옷의 밑단을 꽉 움켜쥔 채 차마 예비 신랑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여긴 우리 새언니 집인데 그게 곧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 우린 다 한 식구니까? 한 식구는 무슨 얼어 죽을 한 식구. 김민석의 목소리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삑사리를 냈다. 주변을 둘러싼 입이 떡 벌어지는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현관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있는 예비 장모를 번갈아 쳐다본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사기극에 휘말렸는지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거실 유리 테이블에 쾅 하고 내리쳤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 안을 울렸다. 당신들 식구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남의 명의로 된 집을 훔쳐다가 나한테 혼수라고 사기를 쳐? 나 이 결혼 절대 안 해. 파혼이야. 김민석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수진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겉옷조차 챙기지 않은 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오빠. 민석 오빠.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쫓아나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얼음장 같은 태도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장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나가십시오. 불응하시면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관의 손은 이미 허리춤의 수갑 케이스에 가 닿아 있었고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타협 여지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내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한국 아줌마 특유의 구슬프고도 처절한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사람 잡네. 조상님들,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주변 이웃집들의 문이 삐그덕거리며 조금씩 열렸고 문틈 사이로 수많은 눈동자들이 반짝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레 보듯 경멸하는 그 시선들이 시어머니의 등에 바늘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 누워 발악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10분 후 경찰은 시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그들이 미처 풀지도 못한 짐가방 몇 개를 복도 한가운데로 매정하게 끌어냈다. 나는 현관문 안쪽에 서서 그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도어록의 액정을 다시 터치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눈빛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묵직한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금속재 문틀이 맞물리는 순간 육중한 굉음이 울리며 복도에서 들려오던 악다구니와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쑥대밭이 된 집 안골을 둘러보았다. 주방 타일에 뚝뚝 떨어져 있는 돼지기름, 이리저리 파헤쳐진 소파 쿠션들. 내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삼겹살 찌든 내가 훅 끼치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 하늘에 내리던 비가 그쳤다. 잿빛의 희끄무레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과해 거실을 비췄다. 현관 도어록에서 요란한 오류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더니 곧이어 현관문을 부술듯이 쾅쾅거리는 폭력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두꺼운 방범문을 뚫고 들어오는 이동훈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적적 갈라져 있었다. 한지윤, 당장 문 열어. 너 미쳤어. 나는 소파에 앉아 손에 얼음물이 든 잔을 쥐고 있었다. 밖에서 문을 박살낼 듯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나는 아주 여유롭게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서늘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음미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태연하게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초겨울의 한기와 눈동자에 핏발이 선 이동훈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칼은 새집처럼 엉망이었다. 미동조차 없는 내 평온한 얼굴을 본 그의 안면 근육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움켜쥐려 했다. 어떻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길바닥에 내쫓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나 돼? 너 민석이가 어젯밤에 당장 파혼하겠다고 길길이 뛰면서 우리가 받은 예단비까지 싹 다 토해내라고 난리 친 거 알아?
내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 독한 여편네야. 나는 살짝 몸을 들어 그의 손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그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에 멈춰섰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현관장 위에 올려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봉투 모서리를 잡고 두꺼운 서류 다발을 쥔 내 손목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나는 그 서류 다발로 찔리는 구석이 있어 붉게 달아오른 이동훈의 낯짝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다. 종이 뭉치가 피부와 마찰하며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고개가 휙 돌아간 이동훈의 발밑으로 서류가 흩어졌고 맨 윗장에 새빨갛고 큼지막하게 인쇄된 글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용 증명. 이게 뭐야. 그는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내 목소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뚝뚝 묻어났다. 첫째, 당신 어머니가 삼겹살 기름으로 훼손한 이탈리아산 최고급 수입 벽지,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더럽힌 실크 잠옷의 수선 및 특수 세탁 비용으로 총 2,500만 원을 즉각 배상할 것. 둘째, 정식으로 통보하는데 우리 이혼해. 이혼. 이동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두 눈을 불이 나게 치켜떴다. 한지윤, 너 지금 이혼으로 나 협박하는 거야? 고작 이딴 일 가지고? 이혼이 그렇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아? 100번 양보해서 이혼한다 쳐도 이 집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나는 그의 탐욕스럽고도 멍청한 몰골을 보며 지난 3년간의 내 자신이 구제불능의 등신처럼 느껴졌다. 절반. 나는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이동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내 돈 100%로 전액 매입한 내 특유재산이야. 지난 3년 동안 당신 월급에서 매달 쥐꼬리만큼 떼어준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이 다 어디로 처박혔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쥐어짜 내지 못했다. 내 재산에서 단 1원도 가져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씹어뱉듯 말하고는 문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 이제 당신 짐 싸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사흘 뒤. 광화문, 내가 근무하는 회사 본사 사옥. 대리석 바닥이 서울의 초겨울 아침 특유의 창백한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고 로비는 서류 가방을 낀 채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 어머니 최순자 여사께서는 1층 로비 정중앙의 차가운 바닥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다. 머리에 하얀 띠를 질끈 두르고 커다란 매직으로 쓴 피켓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독사 같은 며느리 한지윤.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다. 천인공노할 페류나. 그녀는 피켓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연신 바닥을 치며 그 특유의 귀청을 찢는 듯한 곡소리를 내뱉었다. 출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고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웅성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슬며시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멸, 호기심, 동정이 뒤섞인 그들의 시선은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나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는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2층의 유리 난간에 기대어 그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 난간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내 손끝을 통해 가슴속에서 일정한 박자로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다. 오직 사냥꾼이 스스로 더드로 기어들어오는 사냥감을 지켜볼 때의 극명한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보안팀장과 김대리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로 달려왔다. 한 실장님, 저 아래 계신 할머니가 실장님 시어머니시라는데 이거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실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좀 타일러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끌어낼까요? 나는 뒤를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보안팀장의 얼굴을 보며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타일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액정 잠금을 풀고 숨겨두었던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우리 집 거실 구석에
원래는 아픈 반려묘를 지켜보기 위해 설치해 두었던 소형 홈캠 녹화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엊그제 오후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내 소파에 앉아 내 보석함을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이고, 이 시계 딱 봐도 돈 1,000만 원은 거뜬히 넘게 생겼다. 이따 민석이 오면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예물이라고 속이 잤구나. 영상 속 시어머니는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탐욕스럽게 웃어댔다. 엄마, 그러다 새언니가 눈치채고 난리치면 어떡해? 수진이는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있었다. 겁날 게 뭐 있어? 시집온 여편 내가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대들기라도 하겠어? 걘 그냥 우리 이씨 집안에 굴러들어온 아파트 딸린 현금 인출기야. 동훈이만 구워 삶아 놓으면 걘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 영상 속 시어머니의 천박하고 경멸 섞인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보안팀장의 두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초조함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멸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는 손을 들어 고화질 홈캠 녹화본이 담긴 은색 USB와 방금 출력해온 명예훼손 고소장을 그에게 가볍게 건넸다. 팀장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은색 USB를 받아 들었다. 나는 1층 로비 한가운데서 여전히 바닥을 구르며 생떼를 쓰고 있는 최순자 여사 쪽으로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나는 몸을 돌려 임원 전용 직통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로비의 시끄러운 곡소리도, 사람들이 들이댄 스마트폰 렌즈들도, 그리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으로 일그러질 최순자 여사의 낯짝도 두 겹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짝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승강기 내부에는 은은한 우디 향이 분사되고 있었고 머리 위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에어컨의 냉기가 며칠째 잠을 설쳐 욱신거리던 내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인공적인 향이 섞인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고 그제야 위장에서 들끓던 지독한 역겨움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듯했다. 이혼 소송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바로 이 순간 정식으로 전원이 켜지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흘 뒤 오후 서울의 하늘은 마치 구정물을 잔뜩 머금은 잿빛걸레처럼 잔뜩 찌푸려 있어 당장이라도 차가운 빗방울을 짜낼 것만 같았다. 나는 로펌 사무실의 널찍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내 앞에 붉은빛 원목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방금 막 출력된 수십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종이의 날선 모서리에는 프린터에서 갓 뱉어낸 미열과 코를 찌르는 독한 토너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내 손끝은 그 빼곡하게 인쇄된 검은 글씨들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 하나하나의 이체 내역들은 마치 녹슨 톱처럼 내 망막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썰어대는 듯했다. 그것은 이동훈의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우리가 결혼하던 그날부터 이 통장은 명목상 내가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가정의 이른바 공동건설을 위한 얄팍한 주춧돌로서 말이다.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입금자명은 전부 똑같은 이름, 최순자 세 글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체 메모란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증스러운 핑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파스값, 수진이 용돈, 추석 명절 수고비, 어머니 겨울 이불값.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지난달에 빠져나간 내역이었다. 무려 1,200만 원 메모에는 수진이 예단비 보탬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손가락은 그 숫자에 멈춰섰고 손톱이 종이의 섬유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빳빳했던 내역서를 시체처럼 창백하게 구겨버렸다. 머릿속으로 2년 전 그 깊은 밤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날 나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이 쑤시는 통증 속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목구멍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킨 것처럼 바싹 타들어갔다. 이동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었다. 그가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버는 것도 없는데 이번 달에 회사 사정까지 안 좋아서 보너스가 다 깎였어.
당신 몸보신할 좋은 영양제 하나 사줄 돈도 없네? 하지만 나 맹세할게. 앞으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다시는 당신 고생 안 시킬게. 그때의 그는 목소리를 파르르 떨며 마치 갈 곳 없는 유기견처럼 진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지독한 고열의 고통을 참아가며 도리어 그를 위로했었다. 괜찮다고, 내 월급만으로도 우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랑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다. 알고 보니 그가 말했던 보너스가 다 깎였다는 말은 그 알량한 월급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자기 어머니 주머니로 빼돌려 그 허영심 많은 여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워주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얼음을 동동 띄운 생수 한 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쨍그랑 소리를 냈다. 나는 단숨에 물을 크게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에서 들끓던 시커먼 불길을 단번에 쪼개버렸고 내 뇌는 순식간에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길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액정 불빛이 다소 어두컴컴한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이동훈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이 무려 10번이나 깜빡이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화면이 꺼지기 직전인 1초 전이 되어서야 아주 여유롭게 통화 연결 버튼을 밀었다. 한지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동훈의 삑살이 난 짐승 같은 포효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내 귓구멍을 쑤시고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이성을 잃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 급여 통장이 왜 정지된 건데? 담배 한 갑 사려고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뜨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묶어? 나는 그의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 그가 회사 1층 편의점에 서서 아르바이트생의 한심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할 그 비참한 꼴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렸다. 이동훈, 당신은 설마 내가 입만 다물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뒤로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내 목소리는 마치 오늘의 날씨를 얘기하듯 단 한 점의 파동조차 없이 고요했다. 총 6,850만 원 법원에 이미 가압류 신청 끝냈어. 혼인 내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빼돌린 유책 배우자로서 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나 해. 판사님이 판결 내리실 때 그 싸구려 담배 한 갑 살 돈이라도 남겨주시길 말이야. 너 내 계좌 뒤졌어.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한 옥타브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전파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지윤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다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고 또 우리 수진이가. 입 닥쳐. 나는 구역질 나는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법원 출석 요구서나 받을 준비해. 그리고 최순자 여사님한테도 똑똑히 전해. 한 번만 더 내 회사 로비에 와서 진상 피우면 다음번엔 명예훼손 고소장 따위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거라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입을 올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잿빛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매서운 바람이 누렇게 시든 은행나무 잎사귀 하나를 창문에 매섭게 내동댕이 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창에 부딪힌 낙엽은 이내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 하수구의 시궁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신우이 이수진의 결혼식은 마포구 일대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김민성네 집안은 비록 지방 출신이긴 했지만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만만한 집안이 아니었다. 신혼집이 뼛속까지 새빨간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측은 그날 밤 당장 파혼을 선언한 것은 물론 덩치가 산만한 친척들 여러들 대동하고 최순자가 새들어 사는 그 퀴퀴한 반지하 방 문짝을 발로 차서 부숴버렸다. 나는 친정에서 저녁을 먹던 중
오지랖 넓은 엄마의 교회 권사님을 통해 그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이고, 지훈아, 내가 그 꼴을 봤어야 했는데. 권사님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신이 나서 상황을 묘사했다. 남자 쪽 집안 사람들이 그 예단비 내역서인가 뭔가를 내 시어머니 낯짝에 확 집어 던지면서 여태껏 받은 꾸밈비며 예물값까지 이자 쳐서 싹 다 토해내라고 난리를 쳤다지 뭐냐. 글쎄 토해내야 할 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 된대. 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돈 벌써 다 쓰고 없다고 대성통곡을 했다는데 남자 쪽 사람들이 그런 걸 봐주겠니?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해서 집구석에 시뻘건 딱지를 도배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단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알맞게 숙성된 깻잎장아찌 한 장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깻잎 특유의 향긋함과 짭조름하고 매콤한 양념이 혀끝에 확 퍼졌다.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천천히 그것을 씹어 삼켰다. 3천만 원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 모녀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일 터였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자신들의 얼마 남지도 않은 낡아빠진 가전제품에 그 무시무시한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최순자는 필시 벼랑 끝에 몰린 미친 개처럼 사방팔방 들쑤시고 다니며 돈을 구걸할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주말 평창동 친정집 저택대문 밖에서 털끝만한 자존심조차 내다버린 한편의 촌극이 벌어졌다. 기온이 뚝 떨어진 이른 아침, 칼바람이 평창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매섭게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마당에 심어진 소나무 몇 그루가 강풍에 이리저리 휘청이며 우웅하는 수산한 울음소리를 냈다. 엄마는 마당 한쪽 테라스 앞에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으로 쪼갠 배추 수십 포기가 새빨간 대형 고무대야 안에 절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굵은 소금,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멸치 액젓이 한데 섞여 발효되는 매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두툼한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따뜻한 블랙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든 채 문 밖을 비추는 모니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문 밖에는 최순자 여사가 마치 한 뭉텅이의 진흙탕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널브러져 앉아 있었다. 내 회사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설치던 그날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몰골은 헝클어진 머리가 마치 새집 같았고 색이 다 바랜 낡은 패딩 점퍼의 목깃에는 정체 모를 누런 때가 잔뜩 찌들어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의 육중한 검은색 쇠창살 대문을 양손으로 사생결단하듯 부여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용을 썼는지 손마디가 마치 송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가 바짝 마른 입술을 쩍쩍 벌리며 토해내는 처절하고 쉰 곡소리가 칼바람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이쳤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우리 동훈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 우리 지훈이 전화 한 통만 받게 해주세요. 당장 돈 안 갚으면 민석이네가 우리를 법정에 세우겠대요. 우리 수진이 불쌍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삽니까? 사돈어른, 두 아이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3천만 원만, 아니 2,500만 원이라도 좀 꿔주세요. 그녀의 이마가 꽁꽁 얼어붙은 철문에 쿵쿵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한 번, 두 번, 그 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털끝만 한참에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절망과 돈에 대한 짐승 같은 갈구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나는 모니터 속에서 더없이 비굴하게 엎드린 늙은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추석 명절날 최순자는 새아기가 시댁법도를 배워야 한다는 핑계로 곰팡내 진동하는 그 반지하 단칸방에 나를 억지로 잡아두었다. 나는 좁아터진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앞에 두고 꼬박 8시간 동안 꼬치전과 동태전을 부쳐야만 했다. 기름 연기에 눈이 매워 눈물범벅이 되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셔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동훈과 거실에 태평하게 앉아 내가 사간 최고급 투풀 한우를 구워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낄낄대기 바빴다. 그 모든 뒷정리까지 혼자 다 마치고 뼈가 녹아내릴 듯한 몸을 이끌고 평창동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때 그녀는 상상이나 했을까? 언젠가 자신이 똥개처럼 우리 집 문 밖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적선을 구걸하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마당에서 배추를 버무리던 엄마가 하던 일을 멈췄다. 허리를 편 엄마는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벗어 도마 위에 툭 던져버렸다. 엄마의 얼굴은 마치 한 점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곳에는 일말의 동정심 대신 뼛속 깊은 혐오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는 몸을 돌려 배추와 물을 씻어낸 흙탕물에 썩은 배추 찌끄러기와 비린내 나는 젓갈 찌꺼기가 한데 뒤섞인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를 번쩍 들어 올렸다. 썩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 구정물 대야였다. 엄마는 그 무거운 고무대야를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대문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문 밖에 최순자는 엄마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상황이 풀린다고 착각했는지 눈동자에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빛을 번뜩였다. 그녀는 쇠창살 틈새로 제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비쩍 마른 손가락을 안쪽으로 미친 듯이 뻗어댔다. 사돈어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돈만 꿔주시면 제가 앞으로 우리 지훈이 집에서 조상님 모시듯 싹싹 모시고 살겠습니다요. 엄마는 대꾸 한마디 없이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더니 순간 손목에 팩하고 힘을 주었다. 착! 흙모래와 썩은 배춧잎이 범벅된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린내 나는 구정물 반 대야가 쇠창살을 넘어 최순자의 정수리를 향해 아주 정확하게 쏟아져 내렸다. 아! 최순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토해냈다. 차가운 구정물은 순식간에 그녀의 싸구려 패딩 점퍼를 축축하게 적셨고 썩은 배추 쪼가리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다. 역겨운 액젓 냄새가 진동하는 구정물이 그녀의 코끝과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마구잡이로 비벼댔다. 우리 집 터에서 썩 꺼지시지. 칼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또렷하게 울렸다.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험과 뼛속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다. 우리 집 풍수 더럽히지 말고 내 눈도 더럽히지 마.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초상난 집처럼 곡소리 해대면 다음번에 내년 얼굴에 쏟아질 건 펄펄 끓는 물일 줄 알아. 당장 꺼져. 엄마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테라스로 걸어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다. 마치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갈기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내쫓은 것뿐이라는 듯이 태어난 모습이었다. 나는 통유리창 뒤에 서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칼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떠는 최순자의 몰골을 감상했다. 그녀는 땅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입으로는 알아듣기 힘든 험악한 욕설을 웅얼거리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평창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한 모금 머금었다. 본래 쌉싸름하기만 하던 블랙커피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혀끝에서 묘하게 진하고 달콤한 맛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석 달 후 서울가정법원. 복도의 형광등은 창백하고 눈시린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싸구려 바닥 왁스와 오래된 서류 뭉치가 뿜어내는 숨막히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재판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일방적인 학살이나 다름없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동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잔뜩 구겨진 검은색 정장 차림의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인 데다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덤룩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며칠이나 씻지 않은 듯한 퀴퀴한 호라비 냄새와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페인 같은 기운이 풍겼다. 판사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마주한 순간 이동훈은 갑자기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앞의 나무 책상을 두 손으로 덜덜 떨며 움켜쥐었다. 얼마나 용을 썼는지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눈물과 콧물이 꼴싸납게 뒤섞여 그의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지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텅 빈 법정의 메아리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찌질한 울음기가 한가득 묻어 있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엄마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마음속엔 진짜 당신뿐이야.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나 집도 필요 없어. 돈 한 푼 안 받을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나 당신이랑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콧물을 훌쩍이며 대성통곡하는 그의 역겨운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에서는 통쾌한 복수심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구역질이 밀려올 뿐이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공포와 절망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의 낯짝을 아주 평온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내 손가락은 눈앞에 놓인 두꺼운 검은색 파일철의 모서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딱딱한 하드보드지가 주는 거친 질감을 느꼈다. 판사님. 나는 이동훈에게 짖는 소리 같은 애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 두툼한 파일을 옆에 있는 서기관에게 넘겼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기록 전부와 피고 이동훈이 저에게 장기간 가해온 정서적 학대, 그리고 고부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어머니만을 감싸며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 증거입니다. 또한 제 동의 없이 6,850만 원에 달하는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는 그 파일을 펼쳤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내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작년 추석, 오랜 시간 주방에서 쪼그려 일한 탓에 허리디스크가 도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알아누워 있을 때였다. 녹음 속 이동훈의 목소리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투였다. 한지윤, 너 지금 꾀병 부리냐? 우리 엄마 일흔이 다 되셨는데도 밖에서 친척들 상 차리고 계시는데 며느리라는 게 방구석에 누워있는 게 말이 돼?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떠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장 일어나서 과일 깎아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날아와 이동훈이 두르고 있던 마지막 남은 알량한 가림막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했다. 이동훈의 찌질한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도 직감한 것이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피고 이동훈은 혼인관계 파탄에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으며 악의적인 재산은닉 사실이 명백하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거도 확실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탕, 탕, 탕이 그 경쾌하고 단호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는 내가 겪어온 이 지옥에서의 형기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고하는 종소리였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합니다. 피고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고 명의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빼돌린 재산은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십시오. 판결문이 내려지던 그 순간 나는 만세를 부르지도 눈물을 쏟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의 옷자락을 매무새 있게 다듬은 뒤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 문을 나섰다.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이른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숨막힐 듯이 포근한 빛이었다.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근처 부동산에 연락해 마포구에 있던 그 고급 아파트를 당장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은 것이었다. 내 집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긴 했지만 그 현관문을 최순자의 손이 탔다는 사실, 그리고 주방 타일에 이수진이 구워대던 삼겹살 기름때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온 집안에 영원히 빠지지 않을 퀴퀴한 빈티와 악독한 기운이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집은 금방 팔렸다. 나는 그 돈에 친정에서 조금 보태준 돈을 합쳐서 한남동에 있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곳 엘리베이터는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을 이중으로 거쳐야만 작동했고 지하주차장 경비원들은 특수부대 출신들로 쫙 깔려 있었다. 이제부터 그 곰팡내 나는 징그러운 거머리 가족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게 되었다. 이동훈의 근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혼 소송에서 처참하게 깨진 충격에다가 위자료 5천만 원과 메워야 할 재산 분할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자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중요한 글로벌 화상회의에서 핵심 단가 견적서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대형 사고를 쳤고 그 바람에 회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날려먹었다. 경로한 회사 경영진은 당장 그를 해고해버린 것도 모자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명목으로 퇴직금조차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고 빚더미에 나앉은 그는 낡은 종이박스 몇 개를 덜렁덜렁 들고 마치 꼬리를 내린 패배자 개처럼 최순자가 새들어 사는 그 반지하 셋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1년 내내 햇빛 한 줌 안 들고 장마철만 되면 시궁창 썩는 내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 말이다. 1년 뒤 초겨울. 청담동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첼로의 묵직하면서도 감미로운 선율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소믈리에가 허리를 살짝 굽히며 디켄팅을 마친 최고급 부르고뉴 와인을 내 앞에 와인잔에 조심스레 따라 주었다. 루비처럼 붉게 빛나는 와인이 잔을 타고 흐르며 매혹적인 블랙베리와 깊은 오크통의 향기를 뿜어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하고 풍부한 와인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긴 여운을 남겼다. 오른손에 쥔 묵직한 수는 나이프의 칼날이 미디엄 레어로 잘 구워진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위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조금의 저항감도 없이 스르륵 썰리며 선홍빛 육즙이 흘러나와 새하얀 본차이나 접시를 촉촉하게 물들였다. 테이블 한쪽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툭 켜졌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 눈치 없는 동창 하나가 유튜브 쇼츠 링크 하나를 달랑 보내놓고는 그 밑에 호들갑을 떨며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지훈아,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내 전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아니야? 아, 배꼽 빠지게 웃기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우아하게 내려놓고는 심드렁한 손끝으로 액정을 터치했다. 영상의 제목에는 자극적인 노란색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충격. 강남모 싸구려 식자재 마트. 아줌마들 반갑 배추 차지하려고 몸싸움. 아들까지 참전. 행인이 길을 가다 대충 찍은 듯 영상의 화질은 꽤나 흔들리고 거칠었다. 화면 속 배경은 조명조차 침침하고 물건들이 난잡하게 쌓여있는 싸구려 동네 마트였다. 야채 코너 앞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벌떼처럼 몰려 있었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누런 솜이 터져나온 꼬질꼬질한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의 한 노파가 반갑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배추 2포기를 목숨이라도 되는 양품에 꽉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딱 1초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영상을 꺼버렸다. 그들의 찌질한 구질구질함 따위는 이제 내 알바가 아니었다. 지금 내 관심사는 오직 내 눈앞에 펼쳐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완벽한 미래뿐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통쾌한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